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할 만한 그럴 그 내공은 안 되는데 유영미 과장님이 특별히 좀 부탁을 하시고 제가 여러 번 고사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줘야 될 내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고민을 하다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그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디자인 전공자도 아니고 공예 전공자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냥 청운의 꿈을 안고 회사에 입사를 했고, 회사에 입사를 한 다음에 했던 일이 그 해외 상품에 대한 상품 소싱하고 마케팅 업무를 쭉 맡아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1994년도 이때 회사 일로 이제 이태리 출장을 갔는데 어제 알레시를 처음 봤어요. 알레시라는 브랜드를 길거리 가다가 이제 그걸 처음 보고 제가 너무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저 알레시를 한국에 들어와야 되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알레시를 한국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유럽에 가면은 사오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사와가지고 이렇게 매장에다가 갖다 놓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레시를 컨택을 해서 알레시를 한국에 처음으로 런칭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1998년인데, 그 다음에, 알레시를 통해서 알게 된 마지스, 그 다음에 뭐 플로스, 이런 파트별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디자인 브랜드들을 한국에 런칭을 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하는 거를 맡으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쌓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브루벨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플레이스라는 토탈 리빙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이제 브루벨 코리아에 이제 제가 사업본부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벨 코리아는 한국에서 루이비통을 비롯한 LVMH 면세 사업을 하는 프랑스 회사인데, 그래서 더 플레이스를 런칭을 해서 한 3년 정도, 지금 이제 논현동에 번듯한 플래그십도 생기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고가를 대표하는 그런 토탈 브랜드로 지금 3년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최근에, 올 10월 정도에 다시 한샘으로 왔습니다. 제가 원래 한샘이 고향이고, 한샘에서 12년 근무하다가 딴 데 갔다가 다시 와서, 친정으로 복귀를 했는데, 다시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알레시나 마지스와 같은 브랜드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게 탄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디자이너 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작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작가와 디자이너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형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유통회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내공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이 이제 그런 알레시나 마지스와 같은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근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저 나름대로의 확신과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와서 같이 한샘에서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어떻게 홈 인테리어 시장이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같은 공예 디자이너나 공예 작가들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비전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이고, 또 하나는 고민을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통계청 자료, 뭐 신문 자료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가구 부분이 한 8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가구는 크게 세 가지 가구로 나뉩니다. 시장 자체가. 처음에 이제 일반 가구, 뭐 리바트,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에몬스, 뭐 에이스, 이런 일반 가구 부분이 한 4, 5조 원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부엌 가구, 뭐 한샘, NX, 이렇게 부엌 가구부터 출발했던 부엌 가구 회사 부분을 또 한 1.5조 정도로 보고, 또 뭐 퍼시스라든가 한국 OA라든가 이런 사무용 가구를 하는 회사의 시장을 또한 1.5조 원 정도로 본다. 그래서 한 8조 원 정도가 가구다.
그래서 가구가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중에 한 70%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제 가구다. 여러분 뭐 사당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가구가 쫙 몰려 있는 데들이 있죠.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가구들을 제가 사제 가구라 그러는데 브랜드 가구와 사제 가구의 비중이 한 3대 7 정도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장의 그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8조 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큰 게 그 주방 식기, 뭐 냄비, 뭐 소위 말해서 포트앤팬, 프라이팬, 그다음에 그 키친 주방용 기기들, 주방용 기구들, 뭐 뒤집기, 그다음에 테이블웨어들. 오늘도 많이 나와 있는 그 도자기 시리즈라든가 이런 주방에서 쓰일 수 있는 그게 이제 키친웨어하고 크게 이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키친웨어,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쿠킹 관련 키친웨어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자기를 비롯한 뭐 와인잔, 물잔 이렇게 그 테이블에 놓이는 테이블웨어 이렇게 시장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트를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패브릭입니다. 패브릭은 한 1.2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1.2조 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맨 위에 가장 얇은 색이 패브릭이에요. 지금 한국 시장은 가구는 그냥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8조 원 정도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주방기구도 뭐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년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 패브릭 시장입니다. 그래서 패브릭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패브릭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침구죠. 또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 예, 커튼도 있고. 패브릭 뭐 천으로 만든 건 모든 건 다 패브릭이죠. 욕실에 들어가는 수건. 가장 기본적인 게 수건이죠. 수건, 커튼, 그다음에 침구. 근데 우리나라가 왜 침구 시장이 이렇게 크고 관심이 많은가 했더니 일단은 혼수 품목이고 결혼할 때 꼭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본인 거부터 시부모님 거까지, 친정 거까지. 예, 그리고 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또 침구가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깔끔하셔가지고 이 침구는 이 주기가 되게 빨라요. 이 교체하는 주기가. 그래서 침구 시장의 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나 브랜드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수입 브랜드도 많고 한국에서 그 개발된 독자 브랜드도 많고 욕실 제품도 다 마찬가지고 뭐 요즘에는 이제 러그나 카펫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이 매년 우리 쪽 시장에서는 가장 빨리 성장을 하는 시장이에요. 의외로 그 소위 말해서 장식 소품 그러면 뭐가 있죠? 되게 조용한 분위기네요. 네, 또 꽃병. 크게 말씀을 하시면 뭐 제가 한샘 상품권 하나씩 드려야 대답을. 예, 예, 조명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예, 조명은 여기서 제가 빠뜨렸는데 말씀을 드리려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조명은 메인 아이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명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고 지금은 정말 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이 거래가 오픈돼 있지 않아서 조명도 몇 조 원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명 몇 조 원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조명이 그렇습몇 개입니까? 근데 이제 조명이 그 건축용 그 조명이 있고 그다음에 리테일 조명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리테일 조명이라 그러면 테이블 램프, 플로어 램프, 그다음에 식탁에 놓이는 펜던트 이런 것들이 이 리테일 조명인데 소비재용 조명인데 이 조명도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장식 소품은 화병, 예. 그 다음에 뭐 그림류들, 거울, 뭐 이런 게 이제 장식 소품이죠. 사진 액자, 포토 프레임, 그 다음에 시계, 요즘에는 시계도 안 팔립니다. 다들 이 스마트폰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시계가 안 팔려요. 그냥 장식용으로 하는 것밖에 안 팔려요. 이 장식 소품은 정말로 비극적이게도 시장이 200억밖에 안 됩니다. 8조 중에 그 200억이라는 거는 제가 퍼센트를 따져보면 0.2%인가 그래요. 돈 되는 걸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다. 예, 정말 기업적 관점에서 보면은
장식 소품을 할 필요가 없는 아이템이에요. 하지만 안 하면 안 되죠. 되게 중요하니까. 이 집을 꾸미고 룸을 데코레이션 하기 위해서 장식 소품은 필수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은 이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뭐 공예를 바탕으로 한 아트 제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그 공예 디자인 유통, 뭐 저는 그 백화점 쪽 유통도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유통도 많이 있었는데, 그 뭐 공예품 많이 파는 데는 뭐 다들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인사동, 뭐 전주, 한옥마을, 아니면은 박물관, 갤러리 아트샵, 이런 데가 이제 전통 공예품을 하고 그 현대화된 공예품을 파는 매장들이죠. 온라인 쇼핑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예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내 공예품 매장도 꽤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성공한 사례를 그 현대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채율이라고 보는데, 채율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뭐 칠보 자기를 바탕으로 한 굉장히 그 고가의 공예품들을 내놨는데,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백화점에서 봤을 때,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이 있죠. 우리 공예를 바탕으로 한 상업화된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여기서 이제 이걸 아시느냐 모르시느냐가 내가 이 상업적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팔리는 그 공예 브랜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얘기가 서로 진행이 되는데. 운영궁 있어요, 운영궁. 운영궁은 그 우리나라 그 오방색이나 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바탕으로 그 혼수 침구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도라고 있어요. 이도도 신세계에 들어가 있죠. 이도 도자기. 네, 이도 도자기도 신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도 도자기가 그 제가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신세계 백화점 소위 말해서 이제 매입부가, 백화점은 매입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상품본부나 매입부라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이 3개사가 유명하죠. 롯데, 신세계, 현대. 이 3개사 백화점을 다 합치면 전국에 지금 깔려있는 백화점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55개. 롯데가 한 25개, 현대가 15개, 신세계가 15개, 그래서 한 55개 정도가 현재 백화점 수예요. 이제 뭐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애경 백화점은 그냥 마이너로 보는 게 업계 현황입니다. 그럼 이 백화점 3개사의 그 매입부가 이제 상품본부라는 데인데, 이건 본사에서 각 매장에 25개, 15개, 15개 들어갈 브랜드를 결정하는 게 상품본부입니다. 매입부. 그 다음에 이제 각 백화점마다 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신세계 백화점, 뭐 본점, 뭐 롯데 본점 이렇게 각 층마다 또 그 층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거를 플로어 매니저 팀이라 그래요. 플로어 매니징 팀. 그래서 상품본부가 백화점은 키맨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작품을 갖고 백화점을 찾아가시면 상품본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상품본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국도자기도 매출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그 신세계에 들어가 있는 다른 브랜드들, 젠도 마이너스고, 뭐 수입 본체에 나는 죄다 마이너스인데, 이도만 200% 신장했대요.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이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면서, 그 보통 이제 백화점 바이어들은 그렇게 매출이 높으면 다른 매장을 자꾸 오픈하게 한다. 어차피 평당 매출 갖고 따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평당 매출이 높은 브랜드는 자꾸 이렇게 넓혀주게 돼 있어요. 평당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 바로 쫓아내요. 네, 바로 잘리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 다니시면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내가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갔는데, 오늘 가고 내일 가니까 바뀌었네라고, 확 바뀌었네. 하루 만에 바뀌죠. 백화점이라는 데는 저녁 8시에 문 닫고 나서 정말 전쟁터입니다. 그 모든 인테리어를 뭐를 하루 만에 바꿔서 그 다음날 새로운 브랜드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 아래에서 벌어집니다. 예, 근데 이도라는 데가 신세계에서 이렇게 그 백화점 고객을 상대로 2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한번 하실만 하고.
백화점 내 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내 공예품 매장은 사실 순수한 백화점 바이어들의 애국심의 발로입니다. 그 매출만 놓고 따지면 절대 입점시켜서는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공예 브랜드들이에요. 요즘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백화점 매장은 평당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5평짜리 매장을 주면 내가 월 평균 5천만 원 매출을 해야 돼요. 1,000만 원이 보통 백화점의 평균 매출 기준이에요. 좀 지방 백화점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선. 그다음에 서울에 잘 나가고 롯데 본점이나 신세계 강남이나 현대 압구정이나 현대무역 같은 데는 평당 매출이 1,500에서 2,000을 가야 됩니다. 5평 매장을 주면 내가 당신한테 5평 매장을 줄게 장사해봐 그러면은 1년 동안 월 평균 매출이 5천에서 1억 사이는 찍어야 돼요. 그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관리 나와바리 자기가 맡고 있는 그 7층의 한 부분에 대한 내가 주방용품 바이어다. 주방용품에 나한테 들어와 있는 내 입점 브랜드들의 월평균 매출이 자기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출이 적은 브랜드는 당연히 나가시라 그러고 더 매출이 높은 브랜드를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통에서 경쟁이 치열한 데가 현재는 백화점인데 마트도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그래서 백화점에 그런 우리나라 전통 공예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높이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저 브랜드는 저 사람은 뭐를 잘해서 저렇게 잘하는 것일까라는 거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금 백화점에서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들은 채율, 그 다음에 이도, 운영궁 이 정도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여기 뭐 관계된 회사분들이 와 계시면 직접 이유도 좀 듣고 싶은데 롯데백화점에도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있는데 우리 롯데백화점 뭐 한국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 혼수 매출이 좋은 데가 롯데백화점이라 뭐 그밖에 다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디를 해야 되는가? 현재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예 제품, 공예 상품들의 유통 매장 형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때가 일단은 면세점입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은 세계 최고입니다. 매출 자체가 세계 최고예요. 인천공항 면세점은 트랜짓 고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고객이 물건을 사가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입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인천공항은 이미 이 아시아에서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그런 장소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공항의 면세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내 면세점 시설도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외국 나가실 때 공항에서 안 사고 4시간 전에 시내에서 물건 사면 바로 공항에서 픽업하실 수 있죠. 그게 전 세계에서 돼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일본이나 중국보다 30% 정도 싸게 사는 데가 면세점, 우리나라 면세점입니다. 똑같은 루이비통이다. 루이비통 백이 우리나라에선 100원이다 그러면 일본에선 130원, 140원. 중국도 역시 130원, 140원. 그래서 우리나라 공항 면세점의 명품 브랜드들의 전체 매출액의 60%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40%가 일본 고객, 나머지 20%가 중국 고객이래요, 구성이. 근데 제가 이제 공항을 다닐 때마다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게 여기 이미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인천공항에 전통문화 체험관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전 되게 저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전통문화 체험관에 보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비행기 트랜짓 시간에 교체 시간이 보통 2시간, 3시간 남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앉아서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공항 갈 때마다 보는 게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저 안에서 이렇게 문화 체험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공항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매출도 처음에는 그런 체험관으로 오픈했는데 이것저것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 전통 공예품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 면세점에 전통문화 체험 공간의 매출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또 공항을 여러분들과 다녀보시면 굉장히 모던하고 나이스하게 만든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를 한 전통문화 체험관을 제외한 나머지 소위 말하는 공예품점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시라든가 상품 구성이라든가 판매하는 사람의 수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매장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삼박자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제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상품 전시가 아주 나이스하고 멋지게 잘 돼 있어요. 그게 싸구려운 거 아니면 비싸건. 세 번째 프로모션 얘기를 하는데,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퍼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판매 사원이 되게 우수해야 되고, 제품 좋고 디스플레이 잘 되고 판매 사원이 우수하면 그 제품은 잘 팔립니다. 이게 이제 유통에서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프로모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갖춰져 있는 데가 이 전통문화 체험공간 한 군데인 것 같아요, 공항이. 나머지 토산품 팔고 이러는데 왜 그 김 파는데 옆에 조그맣게 우리나라 젓가락부터 해가지고 세트 놓고 이런 거는 전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아, 저건 훨씬 더 멋지게 전시하고 더 이렇게 컨셉추얼하게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주게 전시를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외국 사람들한테 어필도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갈 때 선물로 사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그 외국에 나갈 때 굉장히 많이 사가는 그 선물이 홍삼 관련 제품인데 난 우리나라 공예품들이 그런 노력을 조금만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공항은 되게 좋은 장소다. 그래서 근데 공항을 컨택하는 거는 뭐 디자이너나 이 공예 작가분들이나 이렇게 뭐 개개인으로 연락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뭐 공예디자인진흥원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기관이 나서서 어차피 똑같은 정부기관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공간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되는 게 그게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진국형 쇼핑몰은 요즘 와서 생기고 있는데, 뭐 대림, 디큐브 쇼핑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영등포에 있는 게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예? 타임스퀘어 몰.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한 게 우리나라가 몰이 없어요. 코엑스몰, 여기 코엑스몰 하나가 이제 유일하게 있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몰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몰이라는 거는 외국에 있듯이 이런 몰입니다. 이런 몰. 예, 이런 몰. 이게 타임스퀘어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디큐브입니다. 이 몰을 오픈할 계획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은 타임스퀘어가 오픈했고, 그 다음에 디큐브도 막 오픈했고, 그 다음에 신세계가 하남에다가 2014년도에 엄청나게 큰 몰 오픈한다 그러고, 대구에도 오픈돼 있고, 부산도 센텀도 몰 형태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도 오픈되고, 용산에도 오픈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몰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몰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픈돼요. 결국 쇼핑몰이라는 데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공예 디자인 작품들이 굉장히 멋지게 잘 전시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몰이. 그리고 몰은 백화점만큼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을 겁니다. 백화점은 정말로 매출액 따지는데 몰은 또 그렇게 평당 매출액 따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몰이 언제 어디에 오픈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작품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마트 내 홈 인테리어 코너가 있죠. 우리가 마트를 가면 이마트에 가면은 자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가도 또 이렇게 생활용품들을 모아놓은 코너가 있습니다. 마트도 백화점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용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 다음에 매장을 갖다가 확보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인 토탈 홈 인테리어 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주제로 잡았던 거고, 토탈홈 인테리어라는 게 어떤 매장들이고 우리나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객관적으로 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토탈홈 인테리어 매장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샘 인테리어 내지는 까사미야 내지는 모던하우스, 이 세 가지가 토탈홈 인테리어 매장이라고 불리는 샵입니다. 외국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가구부터 소품까지. 여기 가면은 원스톱 쇼핑이 되는 거예요. 홈 인테리어와 관련돼서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아주 명쾌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는 하드웨어 시장과 소프트웨어 시장은 틀립니다.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벽지, 바닥지, 마루,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벽지, 마루, 바닥 다 바른 집안에 들어놓는 제품들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샘 인테리어, 까사미아, 모던하우스가 벽지 바닥지는 LG, 하우시스, 우리나라에 뭐 KCC 이런 데가 하고 있는 거죠. 한샘 인테리어, 까사미아, 모던하우스, 그 다음에 리바트 스타일샵 이런 매장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홈 인테리어 매장이에요. 하나하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한샘 인테리어가 규모 면에서는 제일 크죠. 그리고 까사미아는 한국에서 최초로 토탈홈 인테리어를 만든 회사가 까사미아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역사와 내공이 있는 회사죠. 그리고 다 특징이 있어요. 모던하우스는 이랜드 그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1 아울렛 매장을 가시면 그 안에 모던하우스라고 매장이 항상 같이 있죠. 요즘에 그 이랜드 리테일 그룹은 한국 시장에서 패션 쪽으로 한 2조 원,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 1조 한 5천억, 그래서 3조가 넘는 매출하는 정말 초대형 그 대그룹으로 변모를 했고, 또 이제 각 지역마다 NC백화점이라고 생활형, 옛날에 그 킴스클럽 같은 그 킴스클럽의 노하우가 그 이랜드는 있잖아요. 그냥 킴스클럽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또 2001 아울렛 매장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NC백화점이라고 기존의 롯데, 현대, 신세가 굉장히 높은 포지셔닝에 있으니까 이 중가대로 백화점을 내려가지고 NC백화점이라고 막 내고 있어요.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그런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작가분들이, 디자이너분들이. NC백화점이 최근에 강서구 방화동인가 하나 매장을 크게 오픈했는데 되게 인기입니다. NC백화점. 근데 NC백화점 안에 모던하우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 500평 정도 규모로. 그 다음에 리바트 스타일샵이라는 데는, 리바트가 가구 회사잖아요. 가구만 만드는 회사인데 한 몇 년 전부터 소품까지 다 넣어서 토탈 홈 인테리어 매장으로 바꿨어요. 그게 리바트 스타일샵이라는 겁니다. 서울에는 논현동에 있습니다. 목동에도 있고 대전에 있고. 이 4개 회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조금 고가대의 더플레이스라는 이런 또 토탈 컨셉 샵이 있습니다. 더플레이스는 정말 고가입니다. 소파 하나가 뭐 2천만 원. 근데 이것도 한국 브랜드예요. 근데 안에 있는 제품은 불행히도 한국 디자이너 작품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마트의 자연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브랜드는 한샘 인테리어, 까사미아, 모던하우스, 리바트 스타일샵이다. 4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처럼 백화점 같은 데는 사실은 정말로 프로들의 세계입니다. 백화점은 프로리그죠. 프로리그. 그래서 내가 만든 내 작품을 이렇게 좀 기업형 유통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백화점이 처음에 적합하진 않아요. 뭐 마트는 또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가구부터 소품까지 다 판매하는 그런 토탈샵이 어디가 있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의 브랜드만 따져도 1년에 1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한샘 인테리어가 한 3,500억, 4,000억 정도 하고요, 1년에. 까사미아가 한 1,500억 정도 하고요, 매출액이. 모던하우스가 한 2,500억, 3,000억 한다 그래요. 리바트도 한 뭐 1,500억 정도 하는 회사고. 그래서 대기업에 해당이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홈 인테리어 시장도 우리나라 고객들이 이제 그 홈 리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보다는 이런 홈 인테리어 전문 매장을 많이 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소파 사야지, 아니면 식탁 사야지, 아니면은 뭐 주방용품 사야지, 냄비 사야지.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4개 브랜드의 자기 스타일대로 가요. 약간 모던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샘 가고, 약간 이렇게 프로방스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은 까사미아 많이 가시고, 내추럴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모던하우스 가시고 그렇습니다. 각자 제가 다니는 샵들이 있는데 매년 2자릿수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게 이 홈 인테리어 시장이다. 토탈 홈 인테리어 시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 2012년도 이후에 신규 브랜드가 또 많이 생깁니다. 뭐 회사들은, 기업체들은 결국에는 돈을 벌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게 기업체의 속성 아닙니까? 근데 뭐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빡시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는. 그랬을 때 보통 그 소비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크게 4단계로 보는데, 첫 번째 가장 발전하는 산업이 패션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패션이 확 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뜨는 소비재가 뭘 것 같아요? 상품권을 걸고 제가. 예? 예, 가전제품도 해당됩니다. 정답은 아니고. 두 번째가 자동차랑 집이에요. 내 집 갖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사는 거. 그게 이제 국민소득 만불, 만불, 전체 GNP로, 만약에 1인당으로 따지면 만불 정도? 그 다음 3단계가 세 번째가 뭘 것 같아요? 홈인테리어?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뭐 같아요? 가구 아닙니다. 앞에 분 되게 유리한데, 지금 자리가. 저 뒤에 비해서. 여가생활도 해당이 되는데, 여가생활은 4단계에 같이 들어가고요. 3단계가 먹는 거예요. 푸드 앤 베버리지. 푸드 앤 베버리지가 뜹니다.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좋은 음식 잘 먹는 거, 유기농 먹는 거, 웰빙 먹는 거, 홈메이드 푸드. 우리나라도 홈메이드만 유난히 약하죠. 왜냐면 이게 남녀가 같이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남자들이 음식 만드는 데 관심이 없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푸드 앤 베버리지가 뜰 때, 푸드 앤 베버리지가 뜬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는 게 홈 인테리어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신기하죠. 일단은 잘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집 있어야 되고, 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먹는 거 좀 잘 좀 먹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집 좀 잘 꾸며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G7 국가의 이 산업 사이클 변화를 보면, 그 3단계 먹는 푸드 앤 베버리지 사업에서 홈 인테리어 하는 게 거의 동시에 이렇게 급격히 바뀝니다.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걸 3단계로 하나에 묶어봐도 될 정도로. 근데 분명한 거는 푸드가 먼저 와요. 근데 푸드가 먼저 오는 거를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그 나라에 이게 유행하면, 이 나라가 잘 먹는 거에 관심 많게 됐구나. 라는 걸 아는 척도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와인. 정답. 빙고. 네. 나중에 찾아와요. 내가 쭉 드릴게. 와인입니다, 와인. 와인이 뜨면 와인이 선물로서 쓰이고 사람들이 와인 마시는 거에 관심이 많고 집에서 와인 한번 마셔봐야지 와인이 어떤 와인이 있을까? 무슨 와인이 좋나? 어딜 가도 와인을 쉽게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이 먹는 것까지도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터트리는 게 홈 인테리어 시장이에요. 바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홈 인테리어 시장에 뛰어들었고 또 앞으로도 해외의 유명한 브랜드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와인이 2000년대 2002년 3년 해서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불과 우리나라가 설날 때 추석 때 선물 와인 주고받은 게 몇 년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와인이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이 다 아냐? 이게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 반면에 또 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일본이 2000년대 초반 1998년도 9년도에 와인이 일본에서 급격히 시장이 성장하면서 바로 이어서 홈인테리어 시장이 또 급격히 성장을 했어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지금 그 단계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지 내년도에 대거 들어오는 해외 유명 브랜드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가볼 데가 많아졌으니까. 구경할 데가. 토탈홈 인테리어 브랜드의 매장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물론 어느 한 부분만 전공을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일단은 주방 키친 테이블웨어가 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홈 인테리어 매장을 가면 그 다음에 패브릭 침구가 한 카테고리예요. 그 다음에 수납하고 욕실이 또 한 카테고리입니다. 수납은 이제 우리가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수납 도구들 있죠. 수납함들. 이 시장도 만만치 않게 큽니다. 그리고 수납을 잘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예,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할 것인가. 내 이 보석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액세서리들을. 내 이 귀걸이에 많은 것. 그래서
그 액세서리 정리하는 그 박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 되게 잘 팔립니다. 예, 그리고 옷 정리해 놓는 그 수납 박스들도 되게 잘 팔려요. 수납 박스들 굉장히, 그 다음에 오피스 수납 시리즈도 되게 인기입니다. 욕실 소품들도 인기예요. 뭐, 그, 칫솔통, 그 다음에 뭐, 물컵, 욕실 뭐, 슬리퍼, 욕실 슬리퍼, 그 다음에 뭐, 미끄럼 방지하는 욕실, 그 다음에 뭐, 샤워 커튼, 욕실 매트, 이런 게 다 욕실 관련 상품이죠. 그 다음에 조명도 굉장히 큰 카테고리입니다. 테이블웨어, 플로어 램프, 그 다음에 펜던트라 그래가지고 식탁등. 그래, 천장등은 다, 우리나라가 천장등은 집에 있는 구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문화가 바뀔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장식 소품, 하나의 카테고리죠. 그림, 액자, 거울, 하나의 카테고리, 소가구. 뭐 자동차에 싣고 아주 조그만 가구들, 뭐 사이드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커피 테이블, 우산꽂이, 뭐 신발에 뭐 신발렉, 뭐 이런 것들이 다 소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소가구. 그다음에 아웃도어, 밖에서 쓰는 상품들. 그다음에 화기식물 조합. 이게 아동의류. 이제 보통 7, 8층이 이 생활용품인데, 이 생활용품 존을 올라가시면, 주방 키친웨어가 이렇게 한 군데 몰려있고, 본차이나가 한 군데 몰려있고, 가전이 한 군데 몰려있고, 그쵸? 그 다음에 패브릭, 침구가 또 한 군데 쭉 몰려있고, 브랜드들이 그렇게 몰려있죠. 예, 이게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토탈 홈 인테리어 매장들은 500평 정도의 매장이라고 봤을 때 한 5,000개의 아이템으로 매장 구성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그 토탈홈 인테리어의 매장 구성의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그럼 내 작품을 상품화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저는 공예라는 게 공예라는 그 의미가 공산품 공자 맞죠? 거기다가 예술 예자 아닙니까? 장인들이 만든 아름다운 생활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공예품이라는 거는 장인들이, 그러니까 즉 장인은 옛날식 표현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아니면 작가들이, 디자이너가, 아니면 작가나 디자이너가 만든 아름다운 생활용품이 공예품이잖아요. 그럼 공예품과 생활용품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예품이나 옛날에 우리나라 그 장인분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아까도 잠깐 이렇게 전시회를 좀 봤지만 다 밥공기 만들고 국그릇 만드시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우리 식문화 기준으로 본다면 밥공기 만들고 국그릇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노쇠도 만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용품이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용품들이 다 옛날에 공예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공예품이 생활용품이고 생활용품이 이미 우리나라는 13조 원이라는 시장이 돼 있고 백화점도 있고 홈인테리어 매장도 있으면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게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론이기 때문에 백화점을 가면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백화점이나 홈인테리어 매장 같은 데 가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 자리 정말 좋다.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다.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 백화점이나 홈인테리어 매장도 제일 잘 팔리는 걸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제품이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구나. 요즘엔 이런 게 인기 있구나.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사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작품을 상품화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 우리 입장에서 상품 기획을 하는 마케팅을 하고 상품 기획을 하는 상품 기획 기업의 입장에서 백화점 바이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은 항상 전제입니다. 소비자 가격이 100원일 때 내가 넘기는 가격은 30원 정도가 돼야 돼요. 30원은 여러분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너무 세다.
그럼 내가 만드는 게 100원이면 소비자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원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100원인데 소비자 가격이 200원으로 되면은 일반 유통은 못 시켜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작가예요. 근데 어떤 한 중간에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어떤 A라는 회사를 돌아다니다가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A라는 회사의 제품을 봤더니 내가 만드는 나의 작품과 이 컨셉이 딱 맞아. 이 회사에 제안해야 되겠어. 내 작품 좀 사가라고. 그러면 그 회사한테 30원 정도의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입점해 있는 회사는 직원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 자기가 다 내고 판매되는 금액에서 요즘에 한참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30%에서 35%의 수수료를 백화점이 줍니다. 근데 30에서 35%라는 수수료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비슷한 수수료예요. 대신 백화점은 고객들을 끌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를 해주죠. 그쵸?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원의 물건을 팔면 내가 한 달 뒤에 이번 달 마감하고 이번 달에 1000만 원 팔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입점 업체가 우리 생활용품 쪽 기준으로 1000만 원 팔았는데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한 달 딱 뒤에 11월 달에 내가 매출 1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12월 1일 날 백화점에 나 1000만 원 했습니다라고 세금 계산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12월 말일 날 650만 원 통장에 입금됩니다. 65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니까 부가세 딱 떼어내면 59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590만 원에서 자기 직원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매장 인테리어비도 좀 뽑아야 되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원 정도의 물건을 사오지 않으면 백화점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백화점 입점 브랜드들은. 근데 이건 대부분의 유통이 다 그래요. 수출할 때는 더 심해요. 이제 사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외적으로 원가를 40~50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품이 워낙 탁월하다든가 정말 속된 말로 대박을 칠 아이템이라든가 그러면은 이건 가격 내려서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작가분들이 이 마인드가 제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자문위원도 하면서 이렇게 젊은 작가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좀 없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내가 만든 작품이 근데 30원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원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 마진이 들어가야 돼요. 내 마진이. 그러면 30원에 내 마진이 포함돼야 된다 그러면 원가는 한 20원 정도 돼야 되겠죠. 그 재료를 순수 재료 원가는. 거기 내 마진 넣어서 팔아야죠. 그래 나도 먹고 살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30원, 35원, 30원. 이게 유통 가격을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러면 상대방 받아보는 저희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얼마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제품은 5만 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는 5만 원에 사서 15만 원에 이건 못 팝니다. 라고 이제 돌려보내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작품이 곱하기 3을 해서 시중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이거를 중가대로 갈 것인지 고가대로 갈 것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포지셔닝을 처음부터 해야 돼요. 타겟을 20대로 할까 30대로 할까 40대로 할까 그게 어정쩡하면은 다 포괄한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계층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좀 해달라 디자인 할 때부터. 이거는 10대를 위한 포지셔닝이 좁으면 좁을수록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다양한 채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지셔닝은 정확히 40대 아줌마를 위한 건지 40대 아저씨를 위한 건지 30대 올드미스를 위한 건지 이런 정도의 가격대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유통을 통해서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홈인테리어 시장을 갈 건지 백화점에 있는 입점업체를 내가 컨택할 건지 그다음에 인사동에 있는 어떤 쌈짓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아니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할 건지
내가 직접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생필품을 고민해 주셨으면 생필품. 현대의 생필품이 뭔가? 불경기일수록 생활 사치품은 안 팔립니다. 그쵸? 그러면은, 얼핏 생각할 때, 냄비는 생필품입니까? 생활 사치품입니까? 예? 생필품이죠. 그쵸? 그러면, 액자는 생활 사치품입니까? 생활 필수품입니까? 생활 사치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죠? 지금 뭐 전 세계가 불경기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든지 예외가 아닌 게 불경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게 낫다.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필품에 주력해 주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나가십시오. 많이 나가셔서 시간 나시는 대로 둘러보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백화점이건 한샘이건 까사미하건 모던하우스건 다니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공예 작가분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공예 작가분들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 다음에 공예 작품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요. 근데 어떻게 소싱을 할지 몰라요. 아직도. 어딜 통해서 어떻게 인사동 가면은 수트 메드 인 차이나만 있고 바이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까 체율 같은 브랜드들은 현대백화점 담당 바이어가 가로수길에서 발견한 브랜드, 가로수길에서 픽업한 브랜드예요. 이도도 픽업한 브랜드고 바이어들은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다니시는? 여러분들 많이 다니십시오. 예, 다니시면서 나는 현대백화점이 맞아. 나는 롯데백화점 오면 편해. 롯데백화점 물어보세요. 아무나 플러 있으면 플러한테 내가 작가인데 내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거를 상담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외국 애들은 되게 잘해요 그런 거. 유럽 애들은 많이 해봐서 그런 것 같아. 디자이너들도 진짜 많이 자기네가 찾아다니니까. 저는 카림 라시드가 여러분 카림 라시드 아시죠? 카림 라시드를 베니스에서도 2시간 반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허접한 공장에서 만났는데 그 공장은 우리 제품을 OEM 생산하러 갔는데 그 업체에 카림 라시드가 혼자 왔더라고요. 자기 디자인 팔러. 한 5년 전 얘기예요. 그때 되게 이미 카림 라시드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근데 본인이 직접 자기 조수 하나 데리고 둘이 이따만한 가방, 포트폴리오들 가방 들고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다니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수 브랜드 조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그 브랜드의 PB 상품,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이 있으면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모던하우스에 갔는데 모던하우스에 찍힌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백화점은 편집 브랜드죠. 근데 백화점도 요즘에는 자기네 PB 개발하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이 이세탄 백화점 가면은 이세탄 로고가 찍힌 생활용품이 많아요. 일본 이세탄 백화점 가면 이세탄 로고가 찍힌 자기네 식급, 밥그릇, 국그릇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백화점 3사걸 준비 중이에요. MD들이. 그럼 누군가 컨택해서 이렇게 뭐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물건을 가져오든가 자기네 디자인을 하던 누가 디자인을 하건 간에 PB 브랜드 상품에 주목을 하십시오. 가셔서 상품 카테고리를 유심히 보고 크게 차지하고 일단 매장이 크면은 매출이 좋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이 좋거나 어떤 이미지 빌드업을 시켜주는 거가. 그러니까 크게 차지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해당되는 아이템들이 잘 나가는 제품이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제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제품이,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이나 디자인한 제품이, 해당되는 브랜드, 뭐, 롯데, 신세계, 현대, AK, 갤러리아, 한샘, 까사미야, 모던하우스, 리바트샵, 이런 수많은 브랜드들의 제 안에도 어울릴만 한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지, 그 회사의 기업 철학이 어떤지, 그 회사가 방향하는 게 어떤지를 좀 잘 보고,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안서 만들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인 것 같죠. 그쵸? 이미 여기에는 아주 그 네임밸류를 갖고 유명하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유 과장님의 듣기로는 젊은 작가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젊은 작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레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여러분 알레시는 아시죠? 그 알레시는 보니까 여기도 그 유럽 제품으로 나왔던데, 알레시는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디자인 브랜드 아닙니까? 주방용품부터. 알레시에서 1년에 4차례 디자인 워크숍을 해요. 알레시 디자인 연구소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국 작가들하고 같이, 한국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한 4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서 참여를 했어요. 그 알레시 디자인 워크숍 참가비가 1인당 한 500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정해진 주제를 갖고 디자인 워크숍을 합니다. 근데 디자인 워크숍을 해서 거기서 채택이 되면 그게 상품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태리에서 한번 할 때 우리나라 작가 10명 가고 유럽에서 모인 젊은 작가들, 그래서 여기서 젊다라는 되게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알레시한테 제가 영 디자이너를 뽑아달라 그래서 워크숍 할 때, 그럼 영 디자이너가 몇 살부터 몇 살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알레시에서 답이 왔어요, 메일로. 영 디자이너가 35세에서 45세 사이로 뽑으래요. 그래서 35세에서 45세 사이의 디자이너는 영 디자이너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35세에서 45세 사이의 영 디자이너로 뽑아서 갔습니다. 그 팀을 만들어서. 근데 그 영 디자이너들을 모아가지고 이름 없는 디자이너를 모아서 스타 디자이너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4번을 연속으로 참가한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헝가리 친구인데. 헝가리 디자이너인데, 매번 자기 포트폴리오 내고 그래가지고 4번을 연속으로 알레시 워크숍에 참가했어요. 근데 그 알레시 측에서도 기회를 계속 안타까워. 너무 기회를 주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제안서를 만들어 주관부서에 제안한다는 거는 그 브랜드의 그걸 담당하는, 이거를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을 셀렉션하고 마케팅하는 부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우편물을 보내십시오. 예, 포트폴리오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알레시는 매년 2만 개에서 3만 개의 포트폴리오가 전 세계에서 온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또 작가들도 여기 이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알레시를 갔다가 알베르토 알레시가 이제 거기 총사장이 알베르토 알레시를 만나갔는데, 알베르토 알레시가 하는 얘기가 요즘에 되게 많이 온대요. 한국에서. 그 포트폴리오가. 근데 그 포트폴리오 오는 거는 알레시는 다 본인이 검토한대. 1차 디자인팀에서 필터링 해준 거는. 근데 한국 작가들 아이디어 너무 좋고 너무 재능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분들의 재능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전통 공예 문화가 이 내공이 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역사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디자이너들은 우리나라에서 영감 많이 얻어가잖아요. 알렉산드로 맨디니도 오방색에서 영감을 얻어가서 알레시 만들었고, 또 자스퍼 모리슨이라는 영국의 디자이너도 우리나라 유기 그릇에서 디자인 라인 스타일을 영감을 얻어갔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게 외국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우리 전통 디자인을 모티브로 자기네 거를 많이 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베이직이 있으니까 그런 제안서를 만들어서 주관 부서에 제안을 하십시오, 계속. 그러면은 연락이 오면,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공급 조건을 내고 하면 됩니다, 그 업체랑. 그럼 내가 만들어줄 건지, 내가 그냥 디자인 로열티만 받을 건지, 그걸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좋겠죠. 근데 제가 권유하는 거는, 만드는 거는 그냥 그 업체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디자인 로열티만 받으십시오. 그게 유럽의 기준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 로열티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보통 우리나라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유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제조 원가의 3%에서 5%를 디자인 로열티로 받습니다. 기간은 정해놓습니다. 뭐 3년, 5년. 아니면 제품이 런닝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조건은 이거겠죠.
제품이 만들어져서 제품이 단종될 때까지 판매되는 그 원가의 총 금액의 5%를 내가 디자인 로열티를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알레시가 그렇게 줘요, 돈을.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알레산드로 맨디니라고 들어보셨죠? 알레산드로 맨디니 스튜디오의 수석 디자이너가 차영희 씨라고 있는데, 그 분의 말에 따르면 알레산드로 맨디니 스튜디오 운영비는 알레시에서 1년에 그 안나 와인 오프너라고 팔리는 거 있어요. 1년에 뭐 10초마다 하나씩 팔린다는 안나 와인 오프너. 그 와인 오프너의 1년 로열티면은 그 스튜디오의 인건비랑 스튜디오 월세가 다 빠진답니다. 그런 식으로 디자이너한테 동기부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품이 출시돼서 단종될 때까지 계약서에 단종될 때까지 나한테 디자인 로열티 5% 준다. 뭐 3% 준다. 이렇게 계약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그 제품이 1년에 만약에 5만원짜리 제품이에요. 한 달에 5만원짜리 제품이 1000개가 팔렸어요. 그럼 5천만원이죠. 한 달에 1000개는 뭐 쉽게 파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유통에서는 잘만 놓이면 한 달에 1000개 이상은 우습게 팔립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달에 5천만원이 팔리고 1년이면은 6억이 팔리는 거죠. 6억에 5%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 예? 6억에 5%면 3천만원인가요? 예. 1년에 따박따박 3천만원 내가 받는 거예요. 디자인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동기부여가 확 오니까 딴 것도 하겠죠. 내가 머그컵을 3천만원, 야 이거 내가 했는데 1년에 3천만원씩 내가 돈이 들어오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디자이너는 커피잔도 내놓고 에스프레소 잔도 내놓고 다른 컬러도 내놓고. 그 알레시 카탈로그를 보면 첫 해에 그 SS 시즌에 냄비가 나왔다가 그 다음 시즌에 또 테이블웨어가 나오고 그 다음 시즌에 똑같은 작가의 똑같은 시리즈 디자인도 다른 게 나오고 이게 다 그러면 디자이너한테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은 계속 그 시리즈가 나오면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뭔지를 고민해서 얘기를 하시고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저는 그 디자인몰의 조용길 대표님이라고 제품 디자인회사 뭐 사장님이 계신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젊은 디자이너와 젊은 작가가 그냥 한 번 디자인 개발비로 뭐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쇼 붙이려고 그러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안타깝다. 굉장히 그 굉장히 그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그 기업체에서도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 그거 제품 개발하려면은 디자인비 1000만원 줘야 돼. 뭐 몰드 파는 데가 5천만원 들어가. 마케팅비로 한 1억 들어가. 그러면 하나 개발하는데 돈만 그 합수 들어가는데 만약 그때 디자이너가 저는 디자인 런닝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는 원가 금형 정도만 하시고 기업체에서 내시고 그리고 나는 런닝 개런티를 해주십시오. 라면 되게 이쁘잖아요. 기업체 입장에서 리스크도. 근데 그게 사실은 기업체 입장에서 더 리스크인 거예요. 그 원가가 디자인비가 항상 원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턴으로 한 번에 주면 그거는 처음에 한 번 만들 때 하고 잘 팔려서 두 번째 만들 때부터는 그거 감가상각시켜서 털어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 마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웬만해서는 그 이 디자인 로열티 안 하려고 그러는 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 디지털 카메라 하던 그 2000년대 초반에 알레시를 찾아갔었어요. 저희한테, 제가 그때 알레시 코리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디자인 연구 소장님이 지금은 딴 데로 옮기셨는데 굉장히 정말 신미한이 있으신 거지. 그 삼성 알레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알레시에서 디자이너를 5명을 선정해주고 삼성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서 이 디지털 카메라의 디자인을 혁신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해서 알베르토 알레시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알레시 디자이너들이 알레시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다 그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디자이너들인데 워낙 알레시가 거물이니까 이 디자이너들이 알레시의 요청이 들어가면 거절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레시가 5명의 빵빵한 디자이너들로 팀을 짜줬어요. 그때 자스퍼 모리슨, 알레산드로 맨디니, 론 아라드, 그 다음에 마크 뉴슨, 근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스테파노 조바노니. 이 5명으로 알베르토 알레시가 짜줄 테니 그럼 너희가 이 5명을 내가 데리고 디자인을 줄 테니 1년 뒤에 스터디를 해서 삼성이 만들어라. 근데 삼성에서 마지막에 거절했어. 디자인 로얄티를 알레시가 8%인가 요구했어. 근데 8% 요구에는 그 개인한테 주는 로얄티에 알레시 로얄티 포함해서 뭐 높은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삼성 그 담당하는 임원분한테 아니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삼성 그 카메라를 그 캐논보다 10% 더 비싸게 팔아도 무방하다. 일단 로고에 알레시가 찍히니까. 근데 맨 위에 분이 디자인 마인드가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오래전 얘기라 지금 해도 되지. 예, 그래서 그 결국 안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한 2년 전에 그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자기도 너무 안타깝대 그때. 그게 만약 그때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됐으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그 캐논이 아니라 삼성이 먹었다고 이미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디자인 로열티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괜히 여러 지적재산권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해놔야 되고 이런 부분은 바로 이제 진흥원 측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도 되고요. 특허청 사이트 들어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문의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기획과 디자인과 제조와 마케팅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기획은 아까 제가 말한 포지셔닝이에요. 어디로 포지셔닝 할 건지, 어느 유통 할 건지, 어떤 생필품을 할 건지, 생활사치품을 할 건지, 가구 할 건지, 주방 할 건지, 조명 할 건지 명쾌하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디자인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제조를 누가 할 건지, 내가 할 건지, 집에서.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제조업체는 그 유통업체들이 잘 많이 꿰고 있을 테니까 어디서 만드는지 뭐 중국에서 만들어도 되고 나는 디자인은 내 디자인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 마케팅 어떻게 할 때 디자인드 바이 누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름이 반드시 그 안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노력을 해야 되겠죠. 디자인 로열티 부분하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마음에 맞는 브랜드에 끊임없이 노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페어를 뭐 오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오늘 내일까지 뭐 현대백화점 바이오 다 다녀갔어요. 여기 지금.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브랜드의 MD들 다 이게 서로 아니까 어디 계시냐고 뭐 전화도 왔고 아니면은 뭐 봤냐고 물어도 보고 근데 이렇게 다 보고 다녀요. 근데 이렇게 보고 다녀도 이게 그 MD들 그러니까 상품 기획자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작품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떤 디자인 스토리가 있는지, 어떤 제조상의 노하우가 있는지 누가 써놓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름, 그냥 작품하고 이름. 근데 모든 페어가 다 그래요. 근데 뭘 보느냐 그러면 MD들이나 상품 기획자는 연속성을 봅니다. 작년에 나온 게 올해도 나왔는지를 봐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건 메모해놨다. 머릿속에 기억해. 저도 사실 작년에 되게 관심 있게 본 작가분이 있는데 올해 안 나왔더라고요. 올해 그분 나왔으면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 그 외국 페어도요, 그 첫 해에 이렇게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속적으로 한 3년, 4년을 나가야, 거기 이제 그런 MD나 상품 기획자 눈에 띄는 거예요. 첫 해, 왜냐면은 그 상품 기획 입장에서는요, 이미 내년도 SS하고 내년도 FW는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 팀에서 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회사들은 MD팀 뭐 20명, 3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미 1년 전부터 상품 기획을 해요. 알레시도 그렇게 워크샵을 하면은 그 상품이 상용화되는데 3년 걸려요. 지금 알레시가 내년 봄에 2012년 SS라고 내놓은 상품은요, 이미 2008년도, 2009년도에 다 기획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럼 나머지 2년 동안 만드는 거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올해 지나갔는데 이분의 작품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괜찮아. 그러면 이름 한번 적고 명함 하나 가져오고 내년에 또 나오면 눈에 한번 더 읽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예 트렌드 페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페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또 업계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오는 페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스를 꾸준하게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좀 들어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제 앞에서 떠든 거는 무슨 이론적인 얘기고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무슨 말만 되는 거지. 예? 현실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부터 뭐 별로 안 하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현실화된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브랜드에 직접 제안해서 대박을 친 사례는 그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김영정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레시의 이 제품을 제안을 해서 알레시 워크샵을 통해서 지금 뉴욕 모마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이 판매 금액이 한 고슴도치인데 이름이 도지예요. 도지. 알레시 카탈로그 보면 도지라고 나왔는데 처음에 김영정 씨는 도치라고 제안했는데 알레시가 도치가 글로벌하지 않다. 그래서 도지로 바뀌었어요. 도지인데 이거는 김영정 씨가 이거 제가 아주 귀중한 자료를 구했는데 2004년도 워크샵 때 본인이 렌더링했던 이 형태입니다. 요게 요렇게 알레시에서는 나왔어요. 안에 자석이 들어가서 이게 상호 인터랙티브하는 거에서 알레시는 되게 높은 점수를 줬어요. 내가 클립을 붙이면 이게 되고 이건 뭐니 이거 핀을 붙이면 고슴도치가 되고 그래서 이 도지는 김영정 씨는 이제 헝가리 부인하고 결혼해서 헝가리에서 지금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젊은 디자이너가 됐어요. 정말 이분도 그 알레시에서 도지가 판매되면서 나오는 로열티로 자기 스튜디오 운영비는 빠진답니다. 그 애기 우유값도. 네, 거기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김영정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브랜드에 직접 제안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워크샵을 했어요. 한국에서. 본인이 500만 원 들고 왔어요.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알레시에 뽑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한 거죠. 결국 브랜드에 직접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품을 굳이 뭐 한국 기업에만 제안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뭐 중국 회사, 요즘에 중국 회사가 더 좋은 회사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뭐 유명한 유통회사에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브랜드에 제안한 사례는 김영정 씨가 있고 해외 페어를 지속적으로 참가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리프라는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인데 엔토 디자인 알리프의 엄세영 대표 알리프는 사실 엄세영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 10년 전에 저녁에 술 마시다가 우리도 우리를 대표하는 디자인 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술이 의기투합돼가지고 이제 기획이 들어갔던 게 알리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세영 사장님이 지금 정말로 성공을 크게 하셨어요. 그동안, 한 7, 8년 동안 꾸준히 매정 오브제를 자기 사비로 나갔어요. 여러분, 매정 오브제라는 그 프랑스에서 열리는 페어가 있는데, 생활용품 페어가 있는데, 그 페어를 자기 돈으로 참여를 하려면 한 15평 정도 내는 부스를 만들고, 자기가 인테리어비 다 들고 나가고, 자기 제품 갖고 가고, 뭐 부스도 처음엔 잘 안 주지만, 근데 그렇게 나갈 경우에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들어요. 뭐 당연하죠. 내 인건비에, 호텔비에, 비행기 값에, 뭐 부스비에, 제품 값에 카탈로그 만들어야죠. 근데 엄세영 사장도 처음에 참가해서 한 3년 정도는 아무도 컨택이 안 들어왔대요. 근데 3년 차부터 컨택이 들어왔대요. 유럽의 빅 바이어들한테. 그리고 미국의 타겟에 이 트래블 용품을 한 100만 불인가를 발주를 받으면서 그래서 1년 동안 100만 불 납품하고 보통 이렇게 메이저 유럽의 유통이나 이런 회사들은 보통 1년 단위로 발주하거든요. 1년 기준으로 1년 분치 물량을 줘요. 그리고 금액을 최소한으로 내리죠. 받는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년 동안 100만 불 100만 불이면 얼마야? 10억 원인가요? 100억 원이죠. 그쵸? 10만 불이 1억 원이고 10억 원이구나. 예. 10억 원 받으니까 한 거죠. 그래서 그 알리프는 이제 유럽에서는 매정 오브제에서 항상 이제 초대해가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유럽에는 굉장히 꽤나 이제 알려진 유명 브랜드가 됐어요. 그리고 프로파간다라는 이
태국이 또 도자기 기술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프로파간다라는 태국 젊은이들이 만든 이 브랜드가 또 페어를 통해 가지고 대박을 친 그런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중일은 이 문화적 정서가 같잖아요. 그 이제 유교 문화,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지아라는 회사는 홍콩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 역시 페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은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제이피어리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일본의 제이피어리들은 제이피어리드 프랑프랑 계열인데 일본의 전통 연결 안 됐네요. 일본의 그 전통 공예를 모더나이징한 데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 가시면은 제이피어리어드라는 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통 공예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사례입니다. 지아도 이분 뭐 대표 저도 뭐 지아를 잘 몰라서 근데 제가 지아가 되게 유명하다는 얘기만 들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오려는 데도 되게 많아요. 지아를 한국에 들어와서 유통하려는 굉장히 스타일이 정말로 이 아시아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게 이 정서적으로 이게 그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런 우리나라도 전통 그 역사가 중화 역사권이라는 게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이 그래서 이게 서로 정서가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아 상품도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됐습니다. 중국 브랜드인데요. HC28이라고 또 오치라는 그 고급 가구인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생활소품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HC28이라는 이것도 아주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그 유럽의 많은 그 투자가들이 그 투자를 하는 그래서 되게 성공한 그런 그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어 중에서 성공한 페어가 또 하나 있죠. 베이징 디자인 위크. 예, 이게 이제 올해 9월 말에 열렸는데, 이제 지금 중국으로 모든, 눈이 다 몰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래도 좋은 기회인 게, 한류 덕분에,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훌륭한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에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 디자인 위게는 알레시가 특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토 알레시가 직접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SS 때 알레시에서 내놓는 신제품을 중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시장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아무리 전 세계를 둘러봐도 돈을 벌 만한 지역은 아시아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망가져요. 유럽도 저렇게 난리예요. 유럽은 불경기라 모든 회사가 지금 뭐 쓰러진 애 만에 저래요. 뭐 결국에는 뭐 잘 나가는 나라가 뭐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은 뭐 워낙 기반이 튼튼하니까 일본 이 정도, 대만, 홍콩, 뭐 필리핀도 요즘에는 좋고 이런 식이니까 결국에는 돈을 벌 데가 아시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중국 디자인이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품이 중국 회사나 중국 업체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중국의 유통업체들이나 이런 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 내수홈 인테리어 시장은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카테고리 킬러 매장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홈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것이다. 이거는 뭐 이번에 한샘이 부산 센텀 지구에 2,500평 정도 되는 대형 토탈 매장을 오픈했는데 11월 달에 오픈했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로 여실히 또 한 번 느낀 거죠. 홈 인테리어 시장 이제 되는구나, 우리나라도. 지금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백화점 쪽이나 이런 모든 소비 매출이 다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샘 입장에서도 되게 오픈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와중에 우리가 이런 큰 매장을 오픈하다니 우리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 오픈하는데 한 300억 이상 들었거든요. 뭐 부지 매입, 뭐 부지 임대부터 해서 인테리어까지. 근데 그 아주 매출이 성공적으로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거는 그 모던하우스인데 모던하우스가 NC백화점 안에 매장을 내면서 NC백화점 자체가 또 되게 인기예요 지금. NC백화점이 그 내는 데마다 굉장히 인기예요. 그 안에 모던하우스도 덩달아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까사미아는 호텔까지, 뭐 이번에 페어에 호텔 전시도 하는 거 보셨죠? 까사미아는 정말로 디자인 마인드가 아주 그 컨셉이 분명하기 때문에 까사미아가 까사미아 매장 플러스 이제 까사 이름도 딱 맞는 것 같아요. 까사 호텔인가? 호텔까지 런칭하고 호텔도 굉장히 인기 좋다고 들었어요. 디자이너 호텔이라고. 네, 그런데도 우리 공예 작품과 상품과 제품들이 얼마든지 안에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리바트가 현대백화점이 리바트를 컨설팅하고 인수했는지 할 건지. 그래서 리바트 내공이 훨씬 세집니다. 이제 현대백화점이 직접 뛰어들어요. 리바트 스타일 스타일 샵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그 12월 8일자 뉴스에 이케아가, 여러분 이케아 들어보셨죠? 이케아를 단순히 저가 싸구려 상품을 파는 매장으로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이케아는 그 문화나 트렌드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뭐 DIY 뭐 저가 상품 파는 싸구려 매장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매뉴얼과 엄청난 전략과 엄청난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말로 세계 탑 클래스의 기업이에요. 이케아가 자본금 300억 원으로 한국에 이케아 코리아를 설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는데 근데 벌써 설립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케아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뉴스죠. 그렇죠? 엄청나게 디자이틱한 제품을 엄청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 완전히 우리나라에 미국 토탈 브랜드가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다니시면 뭐 보셨을지 모르게 뭐 미드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크레이트 앤 배럴, 윌리엄 소노마, 그 다음에 배드베스 비욘드, 뭐 웨스트 앨런, 뭐 포터리반, 이게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들인데 이 회사들이 그동안 아시아 시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다 성공을 했다고. 근데 미국이 워낙 안 되잖아요. 장사가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이 워낙 안 되니까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고 눈을 확 아시아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로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크레이트 앤 배럴, 배드베스 한국에 다 들어옵니다. 조만간에.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지금 우리 홈 인테리어 시장은 엄청나게 급변을 하는 바로 그 중간에 와 있습니다. 국내 내수 브랜드들은 저렇게 내공을 쌓아가지고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 유명 브랜드들은 지금 한국의 진출을 거의 확정시켜 놓아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공예인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나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내 작품을, 내 상품을 상품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어떤 루트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중에서 오늘은 제가 그나마 덜 알려져 있는 토탈 홈 인테리어 유통시장, 백화점도 아닌 토탈 홈 인테리어 유통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한국 기업들은, 한샘을 비롯해서 모든 한국 기업들은 결국에 이렇게 큰 세계적으로 실력이 있고 센 세계적인 유통기업, 홈 인테리어 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중에
제일 먼저 꼽는 게 뭐겠어요? 예, 우리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아의 식생활 문화에 맞는, 아시아의 의식주 문화에 맞는, 아시아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우리만의 상품을 내놓는 게 그 이 네 개 회사의 MD들이 다 같이 하는 고민입니다, 지금. 막걸리 잔도 고민하고 있고, 뭐, 한지를 이용한,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디자이너들과 공예인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제 업계에서도 같이 고민이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윈윈되게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돼서, 참조가 돼서, 여러분들의 작품이나 여러분들의 상품이, 이렇게 상품화가 되고, 또 잘 팔려서, 여러분도 돈 많이 벌고, 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인기 상품 만들어서 히트시키고, 이러는 그런 상호 보완이 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